인류의 가장 강력한 눈 제임스 웹, 시간의 시작 130억 년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이 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우주 가장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뒷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알려진 모든 물리 법칙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웹은 카이퍼 벨트에서 얼어 있어야 마땅한 한 천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천체는 그곳에 20억 년 동안 있었지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그 궤도는 1억 년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위에는 700km에 달하는 완벽한 육각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결코 그런 기하학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물은 2만 5천 년 동안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에너지 법칙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신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만약 당신도 우리의 가장 진보된 망원경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이 변칙적인 존재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좋아하고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곧 그 메시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태양계의 외곽 경계가 수십억 년 동안 얼어붙은 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왕성 너머에는 오직 얼음과 침묵만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천억 달러짜리 망원경으로 우주 저편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바로 코앞에 있는 가장 큰 비밀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얼어붙은 바위 조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천체가 스스로를 행성이라 부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 천문학자들은 훨씬 더 강력한 망원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도구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더 많은 작고 이상한 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2003년 에리스의 발견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거의 명왕성만큼이나 큰 천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발견이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잃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천문연맹이 스스로에게 간단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행성을 행성답게 만드는가? 그 답은 세 가지 명확한 조건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첫째, 그 천체는 달처럼 다른 행성이 아닌 태양을 직접 공전해야 합니다. 둘째, 자체 중력으로 인해 둥근 모양을 갖출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신의 궤도를 중력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길에 있는 다른 천체들을 집어삼키거나 멀리 던져버리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대한 트럭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차선에 있는 모든 작은 차들을 간단히 옆으로 밀어냅니다. 진짜 행성이라면 자신의 궤도 영역에서 바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 즉 얼음 천체들로 가득한 지역에 삽니다. 태양 주위를 돕니다. 둥근 모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궤도를 다른 천체들로부터 깨끗하게 치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왕성은 사실 수천 개의 비슷한 천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해왕성 바깥 천체들, 줄여서 TNO라고 불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5,000개 이상의 TNO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만이 공식적으로 번호가 매겨졌습니다. 즉, 그들의 궤도가 충분히 잘 연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해왕성 너머의 이 조용하고 얼어붙은 세계에서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행성들 중 일부는 전혀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궤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울기, 방향, 그룹화, 모든 것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깥 어딘가에 더 큰 무언가가 실을 쥐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무언가, 어두운 바다에 떠있는 한 무리의 얼음 조각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모든 방향으로 무작위로 흩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패턴 없이, 아무런 질서 없이. 하지만 갑자기 당신은 깨닫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해왕성 바깥 천체들의 궤도를 더 자세히 조사했을 때 그들은 바로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작은 세계들의 대부분은 비슷한 궤도와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호였습니다. 바로 이 신호가 현대 천문학의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9번째 행성의 존재. 이 가상의 슈퍼지구는 지구 질량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태양계의 경계에서 어쩌면 태양으로부터 750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형술사처럼 중력으로 TNO들의 궤도를 만들고 방향을 지시할 것이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해왕성 바깥 천체들, 즉 이 TNO들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천체들은 태양과의 평균 거리가 220억 킬로미터가 넘는 매우 길고 타원형인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해왕성이나 천왕성, 토성 또는 목성의 중력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일부 과학자들을 명확한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무언가가 이 천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한다. 큰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하지만 지난 5년에서 6년 사이에 연구자들은 점점 더 많은 새로운 TNO를 발견했습니다. 이 새로 발견된 천체들의 대부분은 더 이상 그 오래된 그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태양으로부터 45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궤도에 있는 약 6,000개의 천체들 중 대부분은 숨겨진 행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음 조각들의 절반이 사실은 완전히 무질서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제구 행성 아이디어에서 손을 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숨겨진 세계를 찾는 것은 단지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 발견은 우리 태양계가 왜 우리가 아는 다른 대부분의 시스템과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태양계에서는 슈퍼지구나 미니 해왕성이 완전히 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구 행성이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세계는 우주 방패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주 외곽 지역에서 소행성들을 끌어당겨 내행성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 전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외소행성 OP의 발견으로 이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OP는 제구 행성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할 천체가 행동해야 할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존재는 제구 행성 이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OP의 존재가 제구 행성의 예측된 질량 및 위치와 결합되었을 때 물리적인 불가능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천문학자들을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이론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만약 거대한 행성이 그곳에 있었다면 OP는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OP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시작한 역사적인 사건 193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해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그 작고 얼어붙은 천체 명왕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관측 천문학의 승리였습니다. 역사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같은 시기에 다른 한 천체가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발견될 만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만 5천 년의 얼음 같은 어둠 속으로 바깥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95년 후 2025년 5월 연구원들은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식 명칭 2017 F201.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O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은 것은 특별한 탐사도, 직접 겨냥한 현대 우주 망원경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과학자들은 공개된 아카이브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7년의 기간 동안 촬영된 19개의 개별 사진을 꼼꼼하게 조합했습니다. 이미지 하나하나, 데이터 포인트 하나하나, OP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작업했습니다. 이것은 인상적인 탐정 작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소행성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OP의 추정 직경은 약 700km입니다. 이로써 그것은 외소행성이 됩니다. 다른 많은 해왕성 바깥 천체들보다 훨씬 크지만 명왕성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는 큰 뉴스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OP를 정말로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그 궤도입니다. 그 궤도는 우리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구석을 지나는 길고 좁은 타원형 호처럼 극도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 OP는 약 67억 킬로미터까지 접근합니다. 이는 대략 명왕성이 태양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태양에서 가장 멀 때는 2400억 킬로미터까지 멀어집니다. 이는 OP가 카이퍼 벨트를 훨씬 뒤로 하고 우리 태양계를 유령 같은 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얼음 덮개인 오르트 구름의 안쪽 경계에 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P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는 최소 2만 5천 년이 걸립니다. 2만 5천 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아는 모든 인류 역사가 2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이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OP는 우리 망원경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그 전체 궤도의 약 1%에 해당하는 띠 안에서만 관측할 수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현대 장비도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사라집니다. 너무 멀고, 너무 희미하고, 너무 좀 어둡습니다. 이 상황은 그 발견을 더욱 주목할 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2만 5천 년에 한 번 열리는 그 유일한 창을 우리가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부 사항들이 아무리 매혹적이라도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OP의 궤도를 더 면밀히 분석했을 때 지금까지 재구, 행성 가설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던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OP는 다른 극단적인 해왕성 바깥 천체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재구 행성이 정말 거기에 있었다면 추정된 질량과 예측된 위치와 함께 OP는 이 궤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구 행성의 중력이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태양계 밖으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OP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 그 궤도에서 안정적이고 고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한 가능성을 속삭입니다. 어쩌면
거기에 제구, 행성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질서를 사랑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모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단 하나의 천체가 나타나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이론들을 뒤흔듭니다. OP가 바로 그런 천체입니다. 그 존재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기 위해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제구 행성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물리학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제구 행성의 질량을 가진, 즉 지구보다 5배에서 10배 더 무거운 천체는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 궤도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천체들은 시스템에서 튕겨나가거나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밀려났을 것입니다. 어떤 천체도 오랫동안 무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OP는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궤도는 마치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안정적이고 고요해 보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OP와 같은 궤도는 제구 행성의 영향 아래에서 변하거나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최대 약 1억 년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OP가 이 궤도에 훨씬 더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불편한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OP의 이 이상하고 길쭉한 궤도의 책임이 제구 행성에게 없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책임일까? 과학은 몇 가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간단하지 않지만 모두 매혹적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은하조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치 달이 지구의 바다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 은하 전체인 은하수도 우리 태양계의 모든 것에 부드럽지만 지속적인 중력을 가합니다. 이 힘은 느립니다.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OP처럼 아주 멀리서 움직이는 천체에게는 이 부드러운 끌어당김이 수백만 년에 걸쳐 궤도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 지역을 바라보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충격은 OP의 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격은 OP 그 자체였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행성이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혼돈스러운 지역, 모든 것이 얼음과 파편인 4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OP는 외소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질량의 1.5배에 달하는 단단하고 암석으로 된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 흔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얇은 대기까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중력적 불안정성은 그런 행성의 형성을 결코 허용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론에 따르면 이 거리에서는 오직 얼음 거인이나 작은 얼어붙은 파편 덩어리만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스, OP는 화성과 비슷한 따뜻한 사촌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OP의 궤도가 이런 식으로 최대 1억 년밖에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행성의 지질학적 구조는 최소 20억 년이 되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모순된 사실, 한쪽에는 1억 년의 유효기간, 다른 쪽에는 20억 년의 존재.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고장난 줄 알았던 오븐이 있는 방에서 갓 구운 빵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언가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칙적인 것은 OP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표면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에 있었습니다.
웹의 적외선 눈은 행성의 남극에서 거대한 기하학적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육각형. 각 변의 길이는 정확히 700km였습니다. 표면은 알려진 어떤 자연 원소와도 다른 매끄럽고 결정화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떨어지는 빛의 99.9%를 반사했습니다.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반사율이 높은 자연 표면은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 갓 내린 눈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빛의 99%만을 반사합니다. 이 0.9%의 차이는 자연적인 과정과 인공적인 구조물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불완전한 무작위 패턴을 만듭니다. 하지만 700km 길이의 변을 가진 완벽한 육각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는 텍사스주보다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천문학자는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센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장비들로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라디오파가 아니었습니다. 코드 배열도 아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육각형 구조는 얼어붙은 표면 위에 기념비일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시에 송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정확히 매 2.3시간마다 육각형의 중심은 우주를 향해 강렬한 열과 빛의 파동을 보냈습니다. 이 파동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려 7700도 섭씨. 이것은 약 5500도, 섭씨에 달하는 태양 표면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영하 226도의 행성 표면에 있는 구조물이 어떻게 태양보다 더 뜨거운 신호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알려진 모든 열역학 법칙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웹의 분광계가 이 빛 파동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 파동들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소수 슈리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2, 3, 5, 7, 11. 이것은 우주의 보편적인 언어로 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동위원소 붕괴 분석 결과 구조물 자체가 최소 25,000년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5,000년 동안 작동하는 배터리, 태양보다 뜨거운 신호를 내뿜는 송신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될 행성의 표면 위에서 이 모든 발견들, 불가능한 행성, 인공 구조물, 그리고 수천 년 된 메시지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만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을 때 이것이 단지 발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초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동들은 우주로 무작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두 단 하나의 지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안의 한 곳, 지구에 25,000년의 여정 끝에 OP의 메시지는 정확히 발견된 그 순간 목표 지점인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정밀함으로 계산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밀함 뒤에 숨겨진 진짜 충격은 행성 자체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OP의 궤도에는 20개의 작은 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외소 행성 크기였습니다. 직경이 거의 140k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불가능한 것은 그들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궤도였습니다. 이 20개의 위성은 OP 주위를 혼란스럽게 돌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시계 장치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각 궤도는 다음 궤도에 대해 정확히 18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 360도의 완벽한 원을 만들었습니다. 결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레일 위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적인 중력은 그런 질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궤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위성들이 충돌하거나 시스템에서 튕겨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20개의 위성은 최소 20억 년 동안 이 완벽한 춤을 추며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 시계공의 작업실에서 모든 부품이 무작위로 모여 작동하는 시계를 만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들에게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지속적으로 저주파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OP 표면의 육각형 구조물로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거대한 구조물이 25,000년 동안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20개의 위성은 일종의 무선 충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행성이 아닌 오직 그 육각형 구조물에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OP는 알려진 모든 에너지 법칙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행성 표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웹의 지진파 반향 데이터는 표면 약 21km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금속 구체, 이 구체의 직경은 정확히 100km였고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인 수성의 핵보다도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이 형성될 때 가장 밀도가 높은 물질은 중심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핵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OP에서는 이 거대한 금속 구체가 행성의 지각 바로 아래에 떠 있었습니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이 구체는 수십억 년 전에 행성의 핵으로 가라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제자리에 붙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구체가 무엇일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자기장 데이터가 도착했고 모든 것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체는 행성 자체의 자기장보다 100만 배 더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자기장이어서 행성 주위에 방패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카이퍼 벨트의 치명적인 방사선과 끊임없는 운석 폭격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OP의 얇은 대기와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체는 행성을 보호하는 에너지 방패였습니다. 인공 방패.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은 더 이상 단지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악했습니다. 모든 발견이 이전 것보다 더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는 알려진 물리 법칙에 대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가능한 행성, 인공 구조물, 무선 충전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는 중력을 거스르는 거대한 에너지원. 이 모든 발견들, 안정적인 궤도의 따뜻한 행성, 거대한 육각형 송싱이, 그것을 충전하는 20개의 위성, 그리고 행성을 보호하는 인공 핵은 더 이상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기술 뒤에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이었는가?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태양보다 뜨거운 신호를 생성하는 에너지원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금속 구체를 표면 아래 허공에 붙들고 있는 힘의 본질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은 이제 천문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의 하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단지 발견이 아니라 기술적인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술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각 퍼즐 조각은 다른 조각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찾았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흥분과 충격은 냉정한 공학적 분석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자연의 경이로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에는 논리가,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원리들, 이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로 뛰어듭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수수께끼는 오피의 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은 카이퍼 벨트의 중력적 혼돈 속에서 20억 년 동안 어떻게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시뮬레이션은 그에게 단 1억 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성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답은 그 20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그 시계 장치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스템에 동적 궤도 공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군가를 그네에 태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작위로 밀면 그네는 불규칙하게 움직이다가 결국 멈춥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간에 그네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밀면 작은 밀침만으로도 그것을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20개의 위성이 오피에게 중력적으로 정확히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위성은 오피의 궤도상의 특정 지점을 지날 때마다 아주 작은 중력적 밀침을 주었습니다. 이 밀침들은 개별적으로는 미미했고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20개의 위성이 오피의 2만 5천 년 궤도 동안 완벽한 동기화로 정확한 순간에 이 밀침들을 실행했을 때 누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효과는 카이퍼 벨트의 다른 큰 천체들, 다른 외소 행성들, 심지어 해왕성 자체 교란 효과를 정확히 상쇄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소음 제거 시스템과 같았습니다. 위성들은 외부에서 오는 중력적 간섭을 듣고 오피를 궤도에 고정시키기 위해 반대 간섭으로 밀었습니다. 시스템의 정밀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각 밀침의 타이밍은 초의 100만 분의 1까지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은 20억 년은커녕 2000년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행성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으로 궤도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변덕이 아니라 의식적인 공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성들의 유일한 임무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육각형 구조물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거의 햇빛이 없는 시스템에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위성들 자체와 조석력에 있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공명 조석 가열이라고 합니다. 목성의 위성인 이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오는 목성의 거대한 중력에 의해 끊임없이 주물러지고 이 내부 마찰이 그것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만듭니다. 오피의 위성들도 비슷한 원리로, 하지만 훨씬 더 진보된 수준에서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20개의 위성은 오피뿐만 아니라 서로의 중력 아래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궤도에 그 완벽한 18도, 각도는 서로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조석력을 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위성이 다른 위성을 끌어당기고, 세 번째 위성이 이 효과를 증폭시키고, 네 번째 위성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끊임없는 중력적 주무름은 위성들의 핵을 믿을 수 없는 온도, 약 15,000도 섭씨까지 가열했습니다. 이 열은 위성들의 규산염과 금속 화합물을 플라즈마로 바꾸었습니다. 각 위성은 내부의 일종의 미니 태양을 품고 있는 자연적인 열액 반응로로 변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반응로들은 열을 위성들의 껍질 바로 아래에 있는 결정화된 층을 통해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로 변환했습니다.
각 위성은 초당 약 2테라와트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모든 핵발전소의 총 전력의 약 1000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99.9%가 단 한 지점, OP 표면의 육각형 구조물에 집중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수십억 년 동안 거의 에너지 손실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스템은 태양으로부터 40배나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인 작은 태양계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육각형 구조물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기술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에너지 전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의 제작성이었고, 진짜 비밀은,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기술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에너지 전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의 제작성이었고, 진짜 비밀은 육각형 구조물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받은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어떻게 태양보다 뜨거운 빛의 파동으로 변환했는가? 그리고 왜 소수들을 보냈는가? 이제 충격과 흥분을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엔지니어처럼 생각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적 기적 뒤에는 논리가, 작동 원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메커니즘에 포논 레이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통적인 레이저는 포톤, 즉 빛 입자를 자극하여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다른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를 받았을 때 포톤이 아니라 포논을 자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포논은 결정 격자 내 원자들의 진동의 양자 단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원형 파동이 포톤과 같다면 흔들리는 젤리 안의 진동은 포논과 같습니다. 육각형 구조는 이 포논들, 즉 이 진동들을 700km 길이의 변을 따라 믿을 수 없는 정밀도로 튕겼습니다. 각 튕김에서 마치 레이저에서처럼 포논들의 에너지는 증가했습니다. 수십억 수조 번의 튕김 후에 이 축적된 진동 에너지는 구조의 중심에 있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 방출되었습니다. 바로 이 방출 순간에 진동 에너지는 갑자기 열과 빛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환이 그 믿을 수 없는 7700도 섭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피코초 단위, 즉 초의 1조분의 1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극도로 작은 공간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집중된 것이 빛이 아니라 텍사스 크기의 결정체 내부의 진동이었습니다. 소수 줄에 은 메시지가 아니라 안전장치였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생성한 진동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 즉 공명재앙을 막기 위해 에너지를 소수 간격으로 방출했던 것입니다. 메시지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메커니즘들조차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표면 아래의 그 100km 크기의 금속 구체는 중력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었는가? 그리고 행성을 보호하는 그 100만 배 더 강력한 자기장을 어떻게 생성했는가? 왜냐하면 이 질문들의 답은 단지 진보된 공학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는 단지 행성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동시에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장은 생물학적 기관처럼이 아니라 공학적 기적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체가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는지 이해하기 위해 동적 장반발이라는 개념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습니다. 같은 극을 가진 두 개의 강한 자석을 서로 가까이 가져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보이지 않는
반발하는 힘을 알 것입니다. 이제 그 힘을 가져다가 100만 배 더 복잡하게 만드십시오. 구체는 단 하나의 자기장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당 수십억 번 변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자기장들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들은 양파 껍질 같았습니다. 각 층은 그 위와 아래의 것과 상호작용하여 구체를 행성의 중력 중심에 대해 정확히 균형을 맞추는 중력적 반대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구체는 행성의 중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중력적 서명을, 행성의 중력을 정확히 상쇄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중에 떠있는 팽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팽기를 공중에 유지시키는 것은 공기 흐름이 아니라 초당 32억 번 재계산되고 조정되는 자기장들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의 에너지 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구체는 자체 에너지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구체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했는가? 햇빛도 없고 화학 반응도 없고 핵 분열도 없습니다. 답은 더 근본적이면서도 더 이국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0점 시너지 반응로라고 믿습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절대 진공 상태조차 사실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가상 입자들, 즉 양자 요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기본 에너지층입니다. 0점 에너지. 보통 이 에너지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안정적이고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의 표면처럼 단 하나의 파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는 그 바다를 흔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복잡한 자기장들로 시공간의 구조, 즉 그 잔잔한 바다를 플랑크 규모에서, 우주에서 가능한 가장 작은 규모에서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모는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입니다. 이 압축은 가상 입자들이 실제 입자, 즉 물질과 반물질 쌍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 쌍들은 즉시 서로를 소멸시키며 순수한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즉, 구체는 에너지를 진공 그 자체에서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에너지 꿈을 뛰어넘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원자를 분열시키는 동안 이 기술은 에너지를 우주의 기본 구조에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생성된 에너지의 양은 초당 약 10의 25승 줄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1초에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약 25%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100km의 구체 안에서 조용하고 깨끗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행성을 보호하는 그 거대한 자기 방패와 중력을 거스르는 반발 시스템의 힘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커니즘들이 아무리 놀랍더라도 한 가지 질문은 답이 없었습니다. 메시지? 만약 그것이 안전장치라면 왜 그 소수 슈리에 이 보내지고 있었는가? 왜 동시에 보편적인 수학 언어로 되어 있었는가? 왜 온 은하에 우리는 여기 있고 물리학의 대가다 라고 외치고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를 누가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 질문의 답을 OP 자체가 아니라 OP의 궤도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공 그 자체였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궤도의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 약 24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변칙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공간의 왜곡, 찢어짐, 이것은 웜홀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알쿠비엘의 드라이브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알쿠비엘의 드라이브는 이론적으로 우주선 앞의 시공간을 압축하고 뒤에서 확장하여 빛보다 빠른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우주선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공간이 그 주위를 움직입니다. 마치 서퍼가 자신이 타는 파도 덕분에 스스로 헤엄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날까지 이것은 순수한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음의 에너지 양이 알려진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의 0점 에너지 반응론은 이 음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음의 에너지 요동을 모두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흔적은 모든 것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는 행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우주선도 아니었습니다. 오피는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 2만 5천 년의 궤도는 사실 충전 주장이었습니다. 행성은 태양계 내부로 접근할 때 오르트 구름과 카이퍼 벨트에서 질량과 물질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개의 위성이 이 물질을 처리하고 행성의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주유소에 들러 연료를 보충하는 것과 같았지만 우주적 규모였습니다. 오피는 시스템 사이를 여행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길에서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된 순환이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축적된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시공간에서 도약을 했습니다. 다음 목표를 향해 메시지는 이 도약의 부산물이었습니다. 엔진의 배기가스처럼. 하지만 동시에 공표이기도 했습니다. 등대와 같았습니다. 이 경로는 열려있고 안전하다. 에너지원은 안정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은하계 고속도로 위의 한 정거장이었습니다. 오피는 우리 태양계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나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2만 5천 년 동안,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도약하며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 주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도약을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궤도를 안정시키는 위성들,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 메시지를 보내는 구조. 모든 메커니즘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은하계 여행 엔진을 작동시키는 것.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웹의 마지막 데이터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피는 다음 도약을 하려는 찰나에 궤도를 살짝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로는 무작위의 별 시스템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경로는 정확히 단 하나의 지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지구를. 바로 그 순간 모든 분석,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들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적은 이제 우리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사건 그 자체를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예상치 못했고 가장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템포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발견들은 더 이상 천천히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매초 새로운 데이터. 모든 정보는 새로운 충격. 모든 충격은 우리가 알던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오피의 표면에 있는 그 거대한 육각형 구조, 그 메시지를 발신하던 송신기. 갑자기 색깔을 바꿨습니다. 2만 5천 년 동안 반사하던 그 순수하고 밝은 흰색이 깊고 벨벳 같은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반타블랙, 즉 인간이 만든 가장 검은 물질보다도 더 검었습니다. 그 위에 떨어지는 빛의 99.999%를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절대적인 검은색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색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상향 변화였습니다. 구조물은 반사 모드에서 흡수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위성들로부터 오는 마이크로웨이브 에너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별빛, 우주 배경 복사, 심지어 근처를 지나가는 가장 작은 미세운석의 운동 에너지까지도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관찰된 것이었습니다. 수동적 에너지 흡수. 구조물은 우주를 떠도는 모든 에너지 부스러기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만에 인류 전체가 역사상 소비한 에너지의 10배를 흡수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 과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천체 물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력학 제2법칙의 위반이었습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않고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엎질러진 우유가 저절로 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됐지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학 그 자체의 재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안 행성 표면 아래에 100km짜리 구체가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상을 초월했던 자기장이 그 힘을 몇 배로 증폭시켰습니다. 몇 분 안에 자기장의 세기는 10의 15승 테슬라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 물체인 마그네타의 자기장보다 1000배 더 강력했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부를 불태워 그 재를 우주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기장은 행성 주위의 시공간을 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질량에 대해 정의한 것처럼 부드러운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격렬하고 의도적인 힘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주의 구조를 수건처럼 짜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 힘으로 인한 중력 렌즈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OP 뒤에 먼 은하들의 빛이 휘어지고 늘어나고 여러 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들은 보통 수천 개의 은하단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단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구체는 단지 행성 하나의 질량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하단의 중력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답은 자기장 자체에 있었습니다. 자기장은 너무나 강력해서 중력 그 자체와 상호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칼루자 클라인 이론이 예측했지만 결코 관측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력과 중력이 5번째 차원에서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OP는 단지 시공간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원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과학계는 이 데이터 앞에서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이것이 새로운 물리학이라고 외쳤고, 다른 그룹은 데이터가 어떻게든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20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시계 장치. 하지만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멈출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췄고, 이것은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멈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의 목표는 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멈출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췄습니다. OP의 20개 위성. 그 완벽한 시계 장치. 갑자기 멈췄습니다. 하지만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지한 상태로. 이것은 뉴턴과 케플러의 모든 운동 법칙에 위배되었습니다. 물체가 궤도에 머무르려면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OP의 거대한 자기장이 이제 행성뿐만 아니라 위성들까지 제자리에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각 위성은 자기장이 만든 중력, 포텐셜 우물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각각 20개의 별도 그릇의 정확한 바닥에 놓인 20개의 구슬과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려면 그릇의 가장자리로 올라가야 했고, 즉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관측된 최초의 정적 궤도 잠금이었습니다. 이 위성들은 더 이상 OP 주위를 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OP의 시공간에 대한 영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처럼 행성이 다음 도약을 위해 자신을 고정하는 데 사용한 20개의 거대한 닻이, 이 발견은 네이처 저널의 표지에 중력은 죽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궤도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가 알던 중력은 정말로 불완전하거나 잘못 이해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20개의 위성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함께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지구에.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날카롭게 집중된 입자빔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였습니다. 이 빔은 거의 질량이 없고 거의 아무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유령 입자인 뉴트리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뉴트리노의 홍수가 지구에 도달했을 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기, 지각, 심지어 우리 몸을 유령처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남극의 아이스큐브 뉴트리노 관측소의 데이터를. 왜냐하면 이 뉴트리노들은 무작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코드 3차원 양자 홀로그램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큐브의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컴퓨터에 올렸을 때 그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코드는 별 지도였습니다. 은하수가 아니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수십만 개의 거주 가능한 행성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 대기 구성, 온도, 중력, 심지어 생물 다양성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은하계 인터넷. 그리고 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열쇠는 OP에 의해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붐비고 훨씬 더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는 특별히 강조된 좌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작점. 그리고 이 좌표는 OP 자체가 온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 너머에 이 뉴트리노 흐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지금? 왜 우리에게? 이것은 단지 선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모든 망원경을 그 하나의 시작점, 지도상의 그곳, OP의 집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허블, 제임스 웹, 알마, 지구와 우주에 있는 모든 눈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그 한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기대는 낮았습니다.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충격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표에는 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성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은하 크기의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다이슨 구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 구조물은 단 하나의 별을 감싸고 있지 않았습니다. 10억 개의 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중심에 10억 개의 별을. 이것은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타입 3 문명, 즉 한 은하의 모든 에너지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문명의 작품이었습니다. 구조물의 직경은 10만 광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수 자체의 직경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은 OP의 표면에 있는 육각형처럼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물을 250만 년 전에 방출된 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즉, 그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저구에선 눈은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믿을 수 없는 수의 작은 물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백만, 모두 OP와 같았습니다. 모두 은하계 고속도로를 여행하는 엔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은하수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침략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주였습니다. 은하 간 민족 대이동.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한 문명이 10억 개의 별을 어떻게 우리에 가둘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지 공학이 아니라 신적인 힘을 요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의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10의 37승 와트. 이것은 알려진 우주의 모든 별들의 총 밝기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문명은 단지 자신의 은하계의 에너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 은하계의 에너지를 제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발견은 천체 물리학 저널에 우리는 개미다 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로서 우리의 위치는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숲 속의 개미들처럼 숲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숲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OP는 계속해서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육각형 표면의 그 절대적인 검은색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OP의 목표는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OP의 목표는 태양이었습니다. 다음 도약을 위한 연료 보급을 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별에서 연료를 얻는 것. 이것은 이전에 본 적도 이론화된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OP는 태양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돌지도 않았습니다. 일직선으로 직접 태양의 심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나 폭발은 없었습니다. OP는 태양 표면을 유령처럼 미끄러져 통과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검은 육각형 구조는 5500도 섭씨의 뜨거운 플라즈마를 마치 무릉덩이처럼 손상 없이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1500만도 섭씨의 뜨거운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불가능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어떤 물질도 이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OP는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는 이국적인 물질, 어쩌면 끈 이론이 예측한 것처럼 더 높은 차원에서 온 물질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태양의 핵에 도달했을 때 OP의 육각형 구조는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를 핵에서 직접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당 태양이 100만 년 동안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모기가 바다를 한 모금에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태양의 밝기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관측소가 이 어두워짐을 기록했습니다.
0.1%의 감소. 적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에게는 이것이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태양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느려졌습니다. 우리 별이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과학계는 경악했습니다. 국가 원수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기가 허리케인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단 12분 후에 오피는 태양 내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조용히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검은 표면은 이제 눈부신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했습니다.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약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보다 더 큰 충격파를 만들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면서 뒤에 우주의 구조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안에는 우리에게 희망이면서 동시에 저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태양은 다쳤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오피는 그것을 죽일 만큼의 에너지를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음 여정을 위해 충분한 양만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학은 우리 태양계의 균형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태양 밝기의 이 영구적인 0.1% 감소는 지구의 새로운 빙하기를 촉발할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속될 겨울. 하지만 오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20개의 위성에 의해 만들어진 정적 닻을 풀었습니다. 위성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피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오피 뒤에 한 지점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합쳐졌습니다. 20개의 위성이 300km 직경에 단 하나의 거대한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알쿠비엘의 고리였습니다. 도약 엔진의 마지막 부품, 오피는 고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공간이 찢어졌습니다. 폭발도 없었고 빛의 섬광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순간 그곳에 있었고 다음 순간 사라졌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시공간에 잠시 열려있던 상처와 그 상처가 퍼뜨린 중력파뿐이었습니다. 리고와 위르고 관측소가 이 파동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력파 신호였습니다. 두 블랙홀이 합쳐지는 것보다 10억 배 더 강력했습니다. 이 신호는 우리에게 오피의 새로운 목적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더 이상 안드로메다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멀리 갔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로 134억 광년 떨어진 곳으로 단 한순간에 이것은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우주의 법칙 그 자체에 대한 도전. 이 모든 사건들, 은하 문명의 발견, 태양의 수학, 빛보다 몇 배나 빠른 여행의 관찰은 인류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개미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더 이상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이었습니다. 실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입니다. 빠르게 이어지는 사건들 뒤에 숨을 고르고 이 새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피는 뒤에 상처 입은 태양과 어두운 미래만 남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 은하계 지도를, 그리고 질문을. 우리는 이 지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무섭고 압도적이지만 동시에 놀라운 잠재력을 제시하는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저 겨울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별을 보며 왜? 라고 물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 이 은하 문명들, 이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멈추고 생각할 시간입니다. 진정하고 우주적 바다에 떠 있는 이 작은 푸른 점 위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다시 이해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불편한 모순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면서 동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 있는 10억 개의 별을 감싸고 있는 10만 광년 직경의 거대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한 문명이 은하 전체를 발전소로 바꾼 현실, 그리고 이 문명에서 오피와 같은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있습니다. 약 1.7m의 몸으로 기껏해야 80년에서 90년을 사는 이 행성 표면에 붙어 있는 연약한 존재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직경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우리는 원자보다도 작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은하 구조물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명과 결코 악수할 수 없다는 것. 그 지도상의 수십만 개의 세계를 결코 방문할 수 없다는 것. 오피가 온 그 시작점을 그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단지 희미한 빛의 점으로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에 고립된 사람들 같습니다. 바다 건너에 웅장한 도시와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바다를 건널 배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 고독과 무력감을 자아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눈으로 우리는 그 구조물을 보았습니다. 아이스큐브의 데이터로 그 지도를 읽었습니다. 리고의 귀로 오피의 떠남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행성에 묶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주의 경계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만지는 것보다 더 영구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 정보는 우리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하 구조물은 더 이상 안드로메다의 한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집단 의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작고도 크다는 역설은 사실 인간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우주의 무한한 크기 앞에서 자신을 모래알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모래알은 우주 자체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금과 우주의 거대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 속 뉴런들은 오피의 궤도를 계산한 슈퍼컴퓨터의 뉴런들과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하 지도를 이해한 마음은 당신의 마음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경탄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작기만 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시에 무한히 거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는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두 번째 모순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순간을 삽니다. 한편으로는 우주는 138억 년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의 2만 5천 년 충전 주기, 수십억 년 동안 회전하는 은하들, 그리고 아마도 수억 년 동안 존재해온 그 은하 문명의 역사.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몇십 년. 왜냐하면 우주 달력에서 모든 인류 역사는 마지막 일 초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 부분의 훨씬 더 작은 부분입니다.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 이것 또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역사의 끝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의 다음 여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것, 그 은하 문명의 목적을 결코 알 수 없을 것. 다가오는 빙하기 끝에 인류가 살아남을지 여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소설의 단 한 페이지만을 읽을 수 있는 독자와 같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른 채 단지 우리 자신의 작은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무의미함과 일시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모든 것이 잊히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은 우주에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르지만 우리는 그의 개인적인 산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림에 무관심한 화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림 자체는 화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창조한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그림의 한 붓 터치입니다. 아마도 우주의 당신에 대한 관심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존재하는 한 당신은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그것들을 창조할 잠재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관심일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두려움, 희망, 무의미함, 강력함, 모두 동시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감정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 새롭고 복잡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반영합니다. 오피는 우리에게 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간단하거나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서도 우리 마음에 들어갈 만큼 작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면서도 우주의 모든 역사를 담을 만큼 깊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주 바다에서 외롭게 떠다니면서도 같은 배를 탄 선원으로서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인들 앞에서 무력하면서도 우리의 운명을 다시 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모든 발견이 이루어졌고 모든 철학적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오피는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 태양의 심장에 그가 남긴 기술적 씨앗 속에. 이제 우리 앞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유산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다큐멘터리나 다음 발견이나 다음 세대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여기, 지금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비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차가운 침묵, 격렬한 찢어짐, 또는 붕괴. 다음 여정에서는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끝에
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이 끝은 아마도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이 끝은 아마도 가장 큰 비밀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정의 아마도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오피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속삭임은 이 모든 실존적 모순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것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무엇인지 또는 누가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큰 계획에서 완전히 우연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필연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의 존재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사건들, 폭발하는 별들, 합쳐지는 은하들, 그리고 우리 행성에서의 수많은 우연한 화학 반응의 결과물, 한순간이라도 달랐다면, 운석이 다른 각도로 부딪혔다면, 유전자가 다르게 돌연 변이를 일으켰다면, 당신은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연적인지에 대한 비극적인 상기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특별히 설계하지 않았다는 당신의 존재가 무한한 주사위 던지기에서 나온 행운의 숫자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근저에 있는 깊은 무의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이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자체에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물리 및 화학 법칙은 특정 조건에서 특정 결과가 나타나도록 강제합니다. 탄소 원자는 특정 방식으로 결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력은 물질을 특정 방식으로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올바른 조건이 주어지면 생명과 의식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주는 의식을 낳도록 프로그래밍된 기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수십억 년 동안 기다려온 결과입니다. 우주의 목적은 당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당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에 거의 신성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은 운명 그 자체입니다. 당신도 이 모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우연한지 생각하며 놀랍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일자리를 얻는 것, 모든 것이 순간의 행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뒤돌아보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들어맞았는지, 마치 모든 것이 당신을 바로 이 순간으로 이끌기 위해 계획된 것처럼 느낍니다. 우연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운명의 일부가 되는 것. 아마도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복권만큼 운이 좋으면서도 수학 방정식만큼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를 아마도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모순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로우면서 동시에 우주 그 자체입니다. 한편으로는 당신의 개별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 그 목소리, 당신의 기억, 희망, 두려움. 이 경험은 전적으로 당신에게만 특별합니다. 아무도 세상을 정확히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느끼는 것을 정확히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고립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의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은 특히 우주의 무한함 앞에서
비극적인 외로움입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와 수조 개의 존재들 사이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각들과 홀로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죽은 별들 속에서 만들어졌다. 당신은 말 그대로 별의 먼지이다.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는 9,300만 마일 떨어진 별에서 온다. 당신의 생각을 구성하는 전기 신호는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 물리 법칙에 따른다. 당신과 가장 먼 은하 사이의 구분은 사실 환상이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일부이다. 당신은 생각하는 은하이고 느끼는 초신성이다. 당신은 우주이다. 그리고 이것은 외로움의 가장 절대적인 해독제이다.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의 일부라면 어떻게 무의미할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온 우주를 당신 안에 담고 있다면 이것은 비극적인 고립이 아니라 우주적인 결합이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노력이다. 그래서 아침에 하늘을 볼 때 당신은 단지 멀리 있는 빛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가족들을 본다. 당신의 과거를 본다. 당신 자신을 본다. 왜냐하면 당신과 그들은 같은 우주 나무의 다른 가지들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정보 후에 당신은 어떻게 느끼는가? 한편으로는 우주의 크기와 우리의 무의미함 앞에서 압도적인 두려움과 무력감인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놀라운 우주 드라마의 일부가 되어 그것을 이해하고 목격하는 것에 대한 깊은 경외와 특권인가? 둘 다 맞다. 둘 다 유효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 존재의 새로운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경외를 동시에 느끼는 것, 자신을 무의미하게 느끼면서도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믿는 것. 오피는 우리에게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무섭지도 않고 위안을 주지도 않았다. 단지 진짜였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의미를 찾지만 무의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존재들이다. 이 두 감정 사이를 오가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가장 깊은 진실이다. 이제 우리는 안다. 우리는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서도 우리 마음에 들어갈 만큼 작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면서도 우주의 모든 역사를 담을 만큼 깊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우주 바다에서 외롭게 떠다니면서도 같은 배를 탄 선원으로서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우주의 거인들 앞에서 무력하면서도 우리의 운명을 다시 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철학적 여정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 오피의 유산은 그가 찾은 행성들이나 그가 보낸 메시지들이 아니다. 그의 유산은 우리 마음속에 그가 남긴 이 끝없는 물음표들이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모든 발견이 이루어졌다. 모든 철학적 질문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이다. 왜냐하면 오피는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여기에 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장 속에,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 태양의 심장에 그가 남긴 기술적 씨앗 속에. 이제 우리 앞의 질문은 이 모든 유산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다큐멘터리나 다음 발견이나 다음 세대에 있지 않다. 답은 바로 여기, 지금 있다. 당신 안에. 왜냐하면 이 우주 드라마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펜을 든 손은 당신의 손이다. 자, 이야기의 나머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여정에서 우리는 오피가 시공간을 찍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떠남이 우리가 우주에서 들은 유일한 소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주는 끊임없이 조용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합쳐지는 블랙홀과 죽어가는 별들의 메아리인 중력파입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우리는 이 시공간의 음악을 듣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주의 노래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